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신데 국가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혹시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마음에 걸려서 그냥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 무릎이 나빠져 걷기 힘드신 분,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 분,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장애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등록 하나만으로 의료비 지원부터 매달 나오는 연금, 활동, 도우미 서비스까지 많은 혜택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바뀐 내용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 정보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테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오래 아프신 분을 곁에서 돌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있어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원비는 점점 쌓이고, 돌보는 가족도 몸이 힘들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바로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해진 분들도 장애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분들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한쪽 팔다리가 불편해진 경우, 무릎 수술 후에도 보행이 어려운 경우,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받는 경우, 이런 상황도 조건이 맞으면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국가가 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장애 등록,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가 생긴 질환이나 사고로 몸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가 굳어진 경우, 이것을 의학용어로 장애 고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즉 뇌병변 장애나 관절 문제로 인한 지체 장애의 경우 발병이나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6개월이냐고요? 그 기간이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후에도 남아있는 기능 손상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질환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장애를 1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남은 경우, 이것은 뇌병변 장애에 해당합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 문제로 걷기가 어려운 경우는 지체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신장장애,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는 심장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이나 청력이 크게 손상된 경우도 각각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상태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지금 신청 시점이 적절한지 확인하신 뒤에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5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주소 기준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시기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진단서 발급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국가심사에서 쓰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세 번째, 서류 제출입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합니다. 서류 목록은 담당자가 꼼꼼히 안내해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심사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져서 전문의 2분 이상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입니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등록 완료와 복지카드 발급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결과를 통보받고 복지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각종 혜택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때는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헷갈리십니다. 장애 등록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불리게 되는 건데 그게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장애 등록은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 취득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등록 이후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방송의 핵심입니다. 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2가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한 장애는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그보다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것을 지금은 이 2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6년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 중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에 생활 형편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 붙습니다. 부가급여는 뭔가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 보태주는 돈입니다.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혜택입니다. 활동 지원사라는 전문 인력이 집에 오셔서 식사 준비,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14만 명으로 늘어났고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 7,270원입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한 달에 최대 258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258시간이면 하루에 약 8시간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지원 시간을 결정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이 생기면 동네 의원을 가실 때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 중 750원만 내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입원하셔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휠체어, 보청기, 전동 스쿠터 같은 보조기구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과 통신 혜택입니다.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무임승차가 됩니다. 버스도 많은 지역에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KTX 고속철도는 최대 50% 할인이 됩니다. 항공요금도 장애 정도와 항공사에 따라 감면이 됩니다. 핸드폰 요금도 통신사마다 장애인 전용 요금제가 있어서 기본료 감면이 됩니다.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 14세 이상이면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 따로 카드를 챙기실 필요 없이 등록증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활동 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 요양보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요양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일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의 제도 전환 문제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급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 돈 말입니다. 이 부가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만 충족된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 장애수당보다 높기 때문에 65세 전환 시점에 이 부가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65세 전후로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이 가까워지면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 관절질환, 신장투석 등 노인성 질환도 조건이 맞으면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발병이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신 분은 상담을 받아보실 만합니다. 둘째, 장애 등록을 하면 매달 연금, 활동 지원 서비스, 의료비 감면, 교통 및 통신 혜택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연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활동 지원 단가는 시간당 1만 7,270원입니다. 셋째, 만 65세 전후에는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부가급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은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호 모두 무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지금 당장 모든 걸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 갖고 가셔도 오늘 방송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 그냥 여쭤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전해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정보 하나가 그분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정보 놓치지 마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